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슬로베니아의 르블리아나 그리고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이 두 도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면 그냥 아름다운 유럽 도시들인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주 오래된 신화나 또 역사의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죠. 맞아요. 르블리아나의 상징이라는 용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스플리트에 있는 그 거대한 로마 황제 궁전, 또 이 지역들이 그리스랑 옛날에 어떤 관계였는지 이런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도시들의 좀 숨겨진 매력들을 찾아보고 또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 모습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야나입니다. 인구가 한 30만 정도라고 하셨죠? 생각보다 아담한 도시인데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 사랑스러운 도시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도시 안에 녹지도 굉장히 많고 또 류블리아니차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이렇게 관통해서 흐르는데 그게 참 보기 좋죠. 그 류블야나라는 도시 이름 자체도 사랑스럽다는 뜻의 슬라브어 류블레나에서 왔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는데 어떤 분은 밤에만 사랑을 나눈다고 유블야나라고 풀이하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지리적으로도 여기가 참 중요한 위치예요. 북쪽으로는 독일어권, 서쪽엔 라틴 문화권, 남쪽은 지중해랑 발칸, 동쪽은 또 헝가리 평야 이렇게 딱 만나는 교차로거든요. 아,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섞일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죠. 여러 민족이 거쳐가면서 도시 이름도 다양하게 불렸고요.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용입니다. 네, 용이요. 도시 문장에도 보니까 성 위에 용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도시의 상징이죠. 이게 그 그리스 신화 영웅 이아손하고 관련이 있어요. 황금 양털을 훔쳐서 아르고호를 타고 도망치다가 흑해에서 강을 거슬러 여기까지 왔다는 전설인데요. 아, 강을 따라서요? 네, 다뉴브강, 사바강, 그리고 이 류블리아니차강까지요. 여기서 큰 호수에 사는 괴물, 그러니까 용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와, 그래서 이아손이 도시를 세웠다는 말도 있고 용이 수호신처럼 여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 여기저기에 용 모양이 많아요. 그 용다리, 주마이스키 모스트라고 하죠. 사진 보니까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1901년에 콘크리트로 만든 아르누보 양식다리인데 용 조각상이 4마리나 딱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네, 원래는 오스트리아 황제 이름이 붙었었는데 독립하고 나서 이제 용다리로 이름이 바뀐 거죠.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류블리아나 얘기할 때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건축가 요제 플래치니크. 1895년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도시 재건을 거의 이끌었다고요. 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명의 건축가가 도시 전체 디자인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죠. 빈 아르누보의 거장 오토 바그너의 수제자였다고 하니 실력이 대단했겠네요. 프라하성 리노베이션에도 참여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르블리아나에서는 정말 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려면 역시 삼중다리, 트리플 브릿지죠? 아, 그 다리 3개가 나란히 있는 거요? 네, 원래 있던 다리 양옆에 보행자용 다리를 그가 추가로 설계해서 지금처럼 독특한 모양이 된 겁니다. 삼중다리 건너면 바로 나오는 광장이 프레시렌 광장이죠. 여기도 중요한 곳이라고요. 네, 슬로베니아의 국민 시인 프란체 프레셰렌의 동상이 광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축배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슬로베니아 국가거든요. 아, 국가요? 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시의 각 연이 포도주 잔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독특하네요. 시인이 그만큼 상징적인 인물이군요. 그렇죠. 자유와 사랑을 노래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삼중다리 건너편에는 또 노천시장이 열린다면서요? 자료 사진 보니까 되게 활기차 보이던데요. 네, 신선한 과일, 채소부터 시작해서 기념품까지 없는 게 없죠. 아주 생동감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근처에 또 다른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좀 도살자 다리, 부처스 브릿지. 여긴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2010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조각상들이 좀 뭐랄까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 네. 좀 현대적인 조각들이 있죠. 아담과 이브도 있고 사티로스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신화 속 인물들도 있는데 약간 기괴하게 표현되긴 했어요. 네, 프로메테우스는 막 내장을 드러내고 있고. 근데 이것도 원래 플래치니크가 계획했던 자리에 세워진 거래요. 참 신기하네요.
네, 그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도시 어디서든 보이는 게 바로 류블리아나 성입니다. 언덕 위에 딱 자리 잡고 있죠. 네. 류블련스키 그라드. 역사가 900년이 넘었다고요? 그렇죠. 처음엔 요새였는데 15세기의 오스만 제국 침입에 대비해서 크게 다시 지었어요. 그 후에는 뭐 무기고, 군병원, 감옥,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 아파트로도 쓰였다고 하니 참 사연이 많은 곳이죠. 플래치니크가 여기도 왕관 모양으로 리노베이션 하려고 했다면서요?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지만요. 왜 아쉽게 됐죠. 그래도 성에 올라가면 도시 전경이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알프스 산맥까지 보인다고 하니까요. 성 안뜰이나 예배당 같은 곳은 무료로 볼 수 있다고요? 특히 그 성 제오르지오 예배당. 이름이 또 용을 물리친 성인 이름이네요. 여기서 또 용 얘기가 나오네요. 하하. 네, 그렇죠. 용 이야기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리고 성 주변 언덕이나 시내 서쪽으로 가면 티볼리 공원이라고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휴식처입니다. 티볼리 공원도 플래치니크가 다듬었다고요? 네, 원래 프랑스 점령기에 만들어진 걸 플래치니크가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했죠. 그 근처 로주닉 언덕도 과거에는 좀 무서운 곳, 뭐 전염병 격리소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곳이 됐고요. 거기서 파는 엄청 큰 도넛, 플란찻 이야기도 있던데요. 태블릿 PC만 하다면서요? 하하, 네.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슬로베니아 최초의 현대식 이슬람 사원, 모스크도 문을 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류블리아나가 얼마나 다문화적인 도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드리아 해연안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입니다. 여기는 정말 로마 시대 유적이 도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정말 압도적이죠. 4세기 초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하고 살려고 지은 건데 단순한 궁전이라기보다는 거의 하나의 작은 도시였어요. 요새, 군사기지, 주거지, 뭐 생산시설까지 다 갖춘 복합단지였죠. 그 궁전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지금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상점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정말 살아있는 역사네요. 네,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이죠. 궁전 벽 안이 그냥 오늘날의 구시가지가 된 거예요. 자료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이 그 황제의 아련실, 베스티뷸리였어요. 밖에서 보면 그냥 둥근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뻥 뚫려 있다면서요? 로마 판테온처럼요. 네, 맞아요. 원형으로 하늘이 그대로 보입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크로아티아 전통 아카펠라, 클라파 공연 소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군요. 아, 클라파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들으면 정말 몽환적일 것 같네요.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노래하는 팀도 있다고요? 네, 그 소리의 울림이 정말 특별하다고들 합니다. 그 근처에는 또 주피터 신전도 있어요. 주피터 신전이요? 로마 최고의 신인데 신전 규모는 의외로 좀 작다고요? 네, 그렇죠.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인데 생각보다는 아담한 편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조각상들도 약간은 투박하다는 평가도 있고요. 주피터 동상도 좀 위험 있기보다는 약간 굶주려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하, 재밌네요. 근데 그 동상 앞 재단에는 전 세계 동전이랑 지폐가 그렇게 쌓여 있다면서요? 네네. 소원을 빌면서 던져놓고 가는 거죠. 일종의 소원 명소가 된 셈이에요. 궁전 지하 공간도 있다면서요? 거긴 또 어떤 곳인가요? 아, 원래는 지상 건물을 바치기 위한 구조물이었는데 지금은 뭐랄까 시원한 통로이자 박물관 같은 역할을 해요. 로마 시대의 기본 시설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미로 같은 구조 자체가 구시가지의 매력이겠네요. 항구 쪽에는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름이 새겨진 거리도 있다고요? 네, 크로아티아가 배출한 메달리스트들 이름이 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면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죠. 스플리트가 정말 대표적이긴 한데 사실 크로아티아 전체에 로마 유적이 엄청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원전 4세기부터 이미 그리스 식민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흐바르 섬의 스타리그라드 같은 곳은 그 당시 농경지 구획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서 유네스코 유산이 됐을 정도예요. 와, 기원전 4세기요? 정말 오래됐네요. 네, 그러다가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본격적으로 로마 문명이 퍼지기 시작했죠. 풀라이는 원형 경기장도 엄청 크다면서요? 네, 풀라 아레나. 로마 제국 전체에서 6번째로 크다고 해요. 2만 5천 명 정도 수용 가능했고 지금도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린, 자다르, 포레치 같은 많은 도시들이 로마 시대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온천이나 로마식 저택, 도로, 수로 유적들도 많이 남아 있죠. 로마 시대 이후에는 또 초기 기독교 유적들도 많이 남았고요. 포레치의 에우프야시우스 바실리카도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세기 말쯤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고전 문명은 좀 쇠퇴하게 되죠. 아, 그리고 로신섬 근처 바다에서 발견된 아폭시오메노스라는 청동산 같은 유물은 당시 예술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유구리아나에는 그리스 신화, 크로아티아에는 그리스 식민지랑 로마 유적이 아주 깊게 남아있는데 저희가 본 레딧 토론 자료에서는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랑 이쪽 나라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이쪽이랑 교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점이 좀 의아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는요. 그리스 서쪽의 이오니아 제도하고 이쪽 달마티아 해안, 이스트리아 반도 사이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요? 네, 음식만 봐도 그래요. 코르풀 섬의 파스티차다랑 달마티아의 파시티차다는 이름도 비슷하고 만드는 법도 거의 같거든요. 그 외에도 전통 의상이나 음악 같은 데서도 유사성이 보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갔죠. 예를 들어 현대 그리스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카포디스트리아스 가문. 그 뿌리가 슬로베니아 코페르라는 도시에 있어요. 옛날 이름이 카포디스트리아였거든요. 와, 대통령 가문의 뿌리가 슬로베니아에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또 시베니크 같은 도시에는 15, 16세기에 그리스 상인이나 군인들이 정착해서 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레딧 토론 내용처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19세기 이후로 해상무역의 중요성이 좀 줄어들었고요. 결정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발칸 지역의 민족주의가 강해지고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을 거치면서 이런 과거의 공통된 역사나 문화보다는 각 민족의 정체성이나 사회주의 이념이 더 부각됐죠. 아, 그러니까 베네치아 시절의 유산 같은 게 좀 의도적으로 잊혀진 면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레딧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게 현재 사람들 사이의 어떤 심미적인 거리감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크로아티아나 몬테네그로 자체도 해안이 워낙 아름다우니까 여름 휴가를 굳이 그리스까지 갈 필요를 덜 느낄 수도 있겠죠. 레딧 토론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는 세르비아랑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 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때 그리스 일부에서 정교회 형제라는 이유로 세르비아계를 지지했던 그런 복잡한 역사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런 정치적, 종교적, 역사적인 맥락들이 다 얽혀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국가 대 국가로는 EU 회원국이니까 정치적, 경제적 교류는 계속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체감하는 교류는 아직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과거에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다면 앞으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름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류블리아나의 이아손과 용, 스플리트의 주피터 신전. 네, 주피터는 제우스죠. 또 류블리아나 도살자다리의 사티로스, 이건 디오니소스 축제에 나오는 인물이고 프로메테우스도 있고요. 로마인들이 그리스 신들을 자기들식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제우스는 유피테르, 헤라는 유노, 아테나는 미네르바 이런 식으로요. 네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도 도시의 어떤 정체성 혹은 매력 포인트로 남아있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류블리아나와 스플리트 이 두 도시를 통해서 신화랑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공간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류블리아나의 용 이야기와 플래치니크라는 위대한 건축가의 발자취, 또 크로아티아의 정말 장엄한 로마 유적들, 그리고 한때는 베네치아라는 이름말에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와의 연결고리까지. 정말 도시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역사책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일 지나다니는 익숙한 거리나 건물, 광장에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깊은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이 계신 곳 아니면 앞으로 여행하게 될 어떤 장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한번 주변을 조금 다른 눈으로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아하! 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